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겨울 내내 국제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건 아닌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23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주말 내내 황사,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엎었다는 뉴스 청취자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봄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와 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황사나 미세먼지, 또 최근에는 네. 초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밀리미터보다 작은 먼지 얘기를 하고요. 네. 초미세먼지는 최근에 많이 대두됐습니다. 1000분의 2.5mm. 그러니까 훨씬 더 직경이 작고 우리 머리카락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직경이다. 그러니까 상상 이하로 작은 이런 먼지인데요. 네. 실제로 둘 다 그 원인은 자동차나 화석 연료들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초미세먼지는 이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서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과 2차 반응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발암물질 훨씬 가깝고요. 위험한 먼지로 2차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 기도 등에서 어떤 필터링 걸러지지를 못하고 네. 폐포 깊숙이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국립과학 환경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의 그 어떤 10마이크로그램이 미세먼지가 하루에 증가했다 그랬을 때 조기 사망률이 0.3% 증가한다면 초미세먼지는 0.8% 증가하니까 얼마나 더 위험한지 이 어떤 수치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농도 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월별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특히 또 뭐 위험했던 몇몇 특정소가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는 25마이크로그램이고요.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준은 그 2배나 되는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부터 좀 짚어드리고, 근데 이 서울 구의측정소의 경우에는 이제 2013년 11월부터 해서 6개월 연속 그 WHO 기준이 25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6개월 연속 그 월별 평균이 넘어섰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고요. 인천 구월동의 경우에는 2013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그리고 경기도 의왕측정소는 2013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이렇게 그 초미세먼지가 하루만 높은 게 아니라
월별 평균치가 장기간 이제 WHO 또는 한국 기준을 넘어서는 측정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것보다는 항시 좀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를 뭐 국민들이 아니라 저는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자료를 보면은 뭐 계절별 차이가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봤을 때?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예전보다는 훨씬 그 계절에 대한 차이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네. 우리가 봄철 황사, 그리고 황사에서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요렇게 좀 연관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봄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개월, 7개월 연속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앞뒤로 뭐 겨울이라던가 이제 봄 한창 지나서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계절성보다는 항시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로 파악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 기준이 있습니까? 네, 발령 기준이 미세먼지는 이제 주의보가 120 마이크로그램, 예. 그리고 경보는 2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평소 기준치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에 예. 이런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65 마이크로그램일 때 주의보, 150 마이크로그램일 때 경보. 그래서 한 반 정도 수치로 네.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위험하고 이제 그 경보 기준은 2배 이상 작겠죠, 수치가.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가 이런 오염물질 농도 관리하는 기준치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WHO, 그러니까 세계 기준의 그 2배 이상 수준이라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장 의원께서는 그런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저희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2배 이상 강인한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계 기준, 그러니까 일단 WHO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일본은 35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캐나다가 30, 호주 25. 그리고 WHO 25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수치를 우리만 2배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네. 저는 여기에서 정부가 높은 기준치를 둔 것은 이게 기준치를 낮출수록 정부에서 행정력과 재정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입해서 이 기준치를 준수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을 이제 그 권고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치가 높다는 건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좀 반증해 준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한민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당연히 기준치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예.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 대응 같은 것도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기환경보전법 8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보주의보 발령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도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그 경보 발령하도록 하고 있는 주체가 각급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부가 예보를 하고요. 근데 경보 발령이나 거기에 따른 행동 요령을 시행하는 것이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더 전문성이 있는 환경부가 맞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또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의 실내 활동이나 뭐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서 이런 그 근원 원인 되는 물질 배출을 줄이고요. 또 학교, 유치원 등 휴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재량에 맡기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권고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번에 2월 23일에 사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라디오에서 언론에서 알려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붕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가 많은 책임과 권한 도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자체에서 또 이제 환경부가 지자체에 이제 요러요러하게 대체하도록 그 지도를 하는 거죠. 이런 그 큰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 자체가 지자체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근원적인 부분은 이제 정부 역할에
좀 그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 지자체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은 정부보다 더 열악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의 편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위험도는 사실 똑같은데 이거를 지역에 맡겨놨을 때 각 지역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 안전이 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세먼지의 경우에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네네. 그 편차가 좀 큰데요. 특히 제가 아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부에서 에어코리아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 운영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그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 볼 수가 있고요. 네. 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초미세먼지라고 우리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당장 환경부 홈페이지가 해도 초미세먼지 수치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초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제 미세먼지가 전국에 거의 300여 개 측정소가 있다고 하면 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 한 30여 개 측정소, 그리고 올해 이제 64개 측정소로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대다수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 25개 측정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수치는 사실상 서울시에 있는 대기환경정보라는 이제 서울시 내 사이트에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확실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볼 수도 없는 정도로 열악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투자와 어떤 의지 당연히 가져야 하고요. 이거를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논의 계속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시 환경부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권고 이상의 좀 강제적인 조치를 하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예산 부분, 아까 같은 측정소를 확충하는 부분들도 저는 이제 환경부 예산을 확충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균일한 이런 어떤 건강정보, 기상정보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모든 근원이 화석연료 사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초미세먼지 비중의 60%가 석탄, 이라고 이렇게 석탄연료라고 할 정도로 화석연료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여전히 53기 가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11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전체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도 석탄 화력 발전 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규제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런 논의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되는 게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근원에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도 있습니까? 네,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서 영향 주고 있고요. 2013년도 자료지만은 상반기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중국에서는 115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농도 이렇게 갖고 있고요. 네. 심지어 중국에서는 에어포칼립스라 그래서 공기의 에어와 그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중국 대기먼지 심각한 거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한국에 영향이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이 오는지 정밀한 연구 결과도 현재 없는 상태니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부가 좀 해야 될 거고 연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에서 자료를 받아야지만 사실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 재량을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정부가 환경부가 나서서 이 기후를 가지고 외교를 중국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2013년 이후로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대기오염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인접 국가로서의 어떤 피드백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미미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남성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이 지난 10년간 고작 14분 증가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1999년에서 2009년 사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19분에서 26분으로 자녀 돌봄 시간은 13분에서 20분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 건데요. 그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204분으로 남성의 7.8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사 노동에서는 음식 준비는 여자가, 청소나 뒷정리는 남자가 하는 식의 성 역할 구분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뚜렷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10년 사이에 14분밖에 증가가 안 됐다 그러니까 네. 같은 남자로서 좀 할 말이 없네요. 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들과 잘 놀아주기도 하고 가사 일도 함께 분담하는 직장인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아빠들 탓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요. 예능 프로그램 속 송일국 씨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고는 싶지만 어떻게 아이와 놀아줘야 하나 이 방법을 모르겠다 하는 아빠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이런 고충들을 반영해서 올해 서울시에서는 직장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수업이 있었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직장인 아버지들을 위한 강의가 있었군요. 네, 지난해에도 이 아이조와 아빠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아버지들을 위한 강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직장인 아빠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책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는지 서울시 가족 담당관 출산 장려팀 안경천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아이조 아빠 교실은 영유아 자녀와 그동안 이제 놀아주고 싶어도 또는 이제 대화하고 싶어도 잘 그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는 이제 아빠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아이조 아빠 교실을 지난해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지난해 한 28회 정도 실시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90회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조 아빠 교실처럼 양육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의 어떤 지원 사업을 이제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육아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강의형 아빠 교실의 경우에는 교육장애인 육아 종합지원센터 근처에 회사들이 많아서 인근 직장인 남성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아빠 교실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아빠 교실의 세부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이론 교육과 또 아이들과 실제로 잘 놀아줄 수 있는 놀이 워크숍,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고요. 이론 교육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요구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또는 더 좋았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법이라든지 또는 독서라든지 성교육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놀이 워크숍은요, 아이하고 아빠들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함께 참여를 하면 함께 노는 놀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아빠들이 직장 다니면서 수업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센터에서는 평일 점심시간 동안 약 1시간 정도 점심을 먹으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강의형 아빠 교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육아센터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듣는 수업인데요. 이 점심시간에 센터 교육장을 가득 메운 넥타이 부대 아빠들을 직접 보니까 그 인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아빠로서 나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정우성 변리사가 강사로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직접 들어보시죠. 아빠가 아이랑 같이 함으로써 아이들이 얼마나 좋게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도 조금 했고요. 그것보다는 아빠가 아이랑 같이 함으로써 아빠 자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더 좋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육아 전문가라기보다는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저는 그 이 시대의 아빠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둔 아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강사의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도 10명이 넘는 아빠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강의가 끝난 뒤 한 아빠를 만나 소감 들어봤습니다. 산책하다가 이거 홍보물을 보고요. 그냥 무작정 들어왔어요. 들으니까 되게 일상적인 그런 진솔한 얘기를 들어서 되게 좋았고, 이 책에서 되게 이론적인 얘기 말고 진짜 저 같은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 거 들으니까 저도 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자신감 뭐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육아는 그냥 같이 있으려고는 하는데 어떤 기술 같은 건 없고 그냥 애들랑 한 1시간 정도는 항상 좀 애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 점심에 강의를 드리려면 미리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업이 정원이 50명이라서요.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 3주 전부터 육아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식비 5,000원만 내시면 무료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는 엄마도 강의를 듣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8월과 12월에는 부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가나다라 와봐서 저착하다봐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사랑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리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일상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경기도와 함께 하는데요. 경기도청 안미산 민방위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방위 팀장 안미산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세월호 사고 이후 평시 민방위 교육을 잘 받지 않았고 그런 사고가 자신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어느 교사의 참여를 통해 우리는 평시 안전교육 생활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20세에서 40세까지 남성으로 구성된 민방위 대원 90만 명을 보유 중이며 이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군사 작전상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재난 대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민방위 교육을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으로 바꿔 민방위 대원의 그 재난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소규모로 민방위 체험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비, 연기 미로 탈출, 심폐소생술, 왕강기 사용, 지진 대피 등 체험 위주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아파트 대형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큰 불이 날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안전 디딤돌이란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예. 이 앱을 통해서 비상사태, 홍수, 화재 등 각종 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을 평소 인식할 수 있고 반복적 학습과 훈련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현재 안전짐돌 앱 설치 운동을 추진 중으로 도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시군 공무원들에게 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SNS를 통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앱 설치를 홍보하여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 디딤돌 앱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용 방법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앱 플레이 스토어, 예. 앱 스토어에서 안전 디딤돌로 검색을 하시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예. 설치가 되며 안전 디딤돌 앱에서는 국민 행동 요령뿐만 아니라 날씨 정보, 내 주변 병원, 약국, 대피소, 민방위 교육일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생활에 많은 편익을 줄 것입니다. 예, 그 앱이 무료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는 또 북한하고 또 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안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죠? 네네. 말씀을 해주시죠. 예, 경기도는 그 휴전소 접경 시군이 이제 파주, 연천 등 그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 대한민국 방어의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네. 그 위기 상황에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민관군경이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이 신속한 대피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달 그 4월 16일에는 접경 지역인 김포시에서 국지도발 실제 훈련을 월곤면 보구곤리 마을 주민들과 합동으로 예. 실시하는데 주요 훈련 내용으로 실제 주민 대피 이동 동선 파악 및 비상시 행동 요령을 실현하고 민간군 유기적인 그 관계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안전 짐돌 홍보 앱 홍보를 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안미산 민방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밥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자격증 공부하는데 바빠서 요즘 혼밥해. 시험 기간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혼밥이 편하더라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학점 관리, 자격증 준비 등으로 바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편하다는 점에서 혼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밥이 익숙한 사회보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럴까요? 할 말이 너무 많았어. 오늘 골라온 뉴스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요즘 문화면 보면 요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100년 전 아들러 왜 지금 현대인을 위로하는가? 죽은 아들러가 요즘 고민의 답하다. 요래서 이제 아들러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요즘 문화면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자 화제가 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아들러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아들러 심리학 관련 서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출간돼서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책들이 현재 서점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 아들러 대체 뭘까요? 이 아들러는 대체 누굽니까? 김씨, 면 사무소 비는 자리 있으면, 모르는 애들 갖다 놓지 말고, 놀고 있는 우리 아들러. 그 아들일까요? 아니면,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말고 아들러 놓아드려야겠어요. 할 때 그 아들러일까요? 오늘은 심심찮게 등장하는 이름, 그 아들러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아들러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 요거 지금 거의 한 5주째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맛있게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러 과연 누군지 먼저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심리학자 누구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 프로이트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면 융이죠.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심리학의 3대 거장은 누굽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젠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 라고 더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3명이요. 세계적으로 이제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예. 아들러는 조금 생소한데요. 프로이트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들러도 18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로이트와 융도 전부 다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원래 이 프로이트가 운영했었던 빈 정신 분석 학회의 핵심적인 회원으로 활약을 했었었는데요. 학설상의 대립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난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이제 프로이트 밑을 탈퇴를 한 다음에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하게 됩니다. 학설상의 대립이라 하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가 항상 주장했었던 것은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있지요. 어렸을 적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게 항상 마음속으로 남아서 삶에 문득문득 작용을 하고 지장을 준다라는 트라우마 개념이었는데요. 이제 아들러는 돌직구 비판을 날립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랑 한판 붙게 됩니다. 야, 사람이 그 평생 살면서 온팡지게 많은 일을 겪는데 어떻게 그 한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그 복잡한 문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엄청 저렴한 시도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트라우마적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하여 개인 심리학이라고 분할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열등감 요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런 얘기를 현재의 의미로 처음 쓴 사람도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동감이 되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아들러가 개인의 주체성,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면서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 전폭적인 신뢰로 대하라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당시 아들러의 나라였었던 오스트리아는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황폐해질 때로 엄청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제 나온 비행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들러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육아와 교육을 통해서만 이 개인을 구원하고 나아가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황폐해진 그 오스트리아의 그 와중에도 아동 상담소 설치해서 성장하는 어린이들과 학생에게 신경을 많이 썼고 연구를 하게 됐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히틀러의 나치즘이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 박해를 우려한 아들러가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좀 더 활발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년도 조금 지난 얘기인데 어떻게 그때 활동했던 아들러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네, 그 아들러가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당시에 이 설파를 했습니다. 이 학문을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구도 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또 언제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 이 사람이 여기서 규정하에 인정 욕구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 인정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뭐 신나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뭐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요런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치열한 스펙, 활성화된 SNS,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비교하고 이러는 우리 실정과 그 당시 아들러의 심리학이 너무 잘 부합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러의 주장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책이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이고요. 치열한 스펙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청년이 나 이런 거 너무 힘든데 라고 질문을 하고 아들러의 마인드로 철학자가 대답을 하는 대화 형식의 책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요즘 베스트셀러 1위던데. 예.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아들러의 마인드로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야. 과제를 분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야.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발상이지.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진로와 배우자감까지 간섭한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 뭔가? 부자유스러운 삶을 택한 어른은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사는 젊은이를 보고 향락적이게 산다고 비판하지. 물론 이는 자신의 부자유스러운 삶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인생의 거짓말일세.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택한 어른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응원하겠지.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말게.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일세.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타인의 문제이지 나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 용기라는 건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라고 깨닫는 것이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겠지.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얘기네요. 예, 갈매기 조나단을 쓴 리처드 바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이제 그 대답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아들러의 학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신작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 너무 좋아요. 진짜.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 두 분 다 이제 고인되셨죠.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네. 예. 요 두 작가의 산방 대담인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입니다. 이 책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작가님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몰라서 책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 책이, 저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이 12,000원이 주는 1,201억 2천의 가치가 있어요.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이 최인호 작가와 생전에 법정 스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요런 책인데요. 2003년 4월 길상사의 그 요사체에서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가 4시간에 걸친 그 대담을 했습니다. 요걸 책으로 엮었는데요. 행복, 사랑, 고독, 죽음, 진리, 시대정신 등 11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인연이 상당하다고요? 예, 일단은 그 불가의 수행자인 법정과 최인호 작가는 카톨릭 신자로도 유명했거든요. 예. 이 만남 자체가 이색적이죠. 첫 만남은 잡지사 샘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최인호 작가는 그 당시에 이제 소설 가족을 쓰고 있었고 법정 스님은 산방한담이란 수필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정 스님을 한번 만나러 가게 됐는데요. 이때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그 최인호 작가의 대표작을 써야겠다. 불교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법정 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언젠가는 쓰게 되겠지요. 쓰고 싶다면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 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책 속의 구절 하나 들어볼까요? 예, 일단 책 속의 구절 그 법정 스님께서 가족을 주제로 두 분이 다 나눈 대화 중에서 있는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친구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의와 예절이지요. 가까울수록 예절을 차려야 합니다. 저는 늘 속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신의와 예절을 챙기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하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죽고 못 살 만큼 서로 좋아하지만 속상하면 못할 소리가 없다. 아무리 속상해도 막말은 하지 마라. 막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금이 간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막말은 하지 마라. 관계의 균열이란 사소한 일, 무례한 말 같은 것에서부터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막말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네. 지금 끝날 시간 다 됐는데 2957번님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교육을 멀리 내다봤을 때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대인. 최근 대두되는 거꾸로 교실도 함께요. 맞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예, 고맙습니다. 거꾸로 교실은요. 그 책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학생들에게 읽혀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녀 개구 음원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네, 오늘 선물은 2957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